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갈수록 꼬이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현 정부 들어 6번째 청년 고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취업 중개 역할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2년 안에 300만 원만 저축하면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번 정책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중개 중심은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요란하기만 한 채용 박람회 대신 매월 청년 채용의 날에 진짜 사람이 필요한 한두 개사만 참여해 사람을 뽑는데 지원자 전원의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과 일자리의 연계성도 높입니다. 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을 대상으로 건설, 금융, 관광, 에너지 등 분야별 취업 행사를 연 60회가량 여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무를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인턴 수료 뒤 정규직으로 2년간 일해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이자까지 1,2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10,000명 규모의 청년 취업 내일 공제 사업을 도입합니다. 기존 인턴 사업의 형태를 바꾼 건데 기업들의 대부분 돌아가 체감도와 효과성이 낮은 고용 지원금을 청년들이 목돈 형태로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거치, 상환 기간이 각각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서 확실히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 부담도 덜어주고 또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 2, 3학년생들이 방학 기간 실제 일을 해보고 보수도 받는 직무체험 연수를 만들어 조기 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 대책도 내놨는데요.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내고 재취업해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25세부터 54세까지 국내 핵심 생산 인구 고용률은 세계 27위. 남성 고용률은 OECD 34개국 평균을 웃돌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많아 전체 고용률은 하위권을 맴도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여성 고용 지원책은 있는 제도에 힘을 실어 시장 이탈은 줄이고 진입은 쉽게 하는 게 핵심. 출산 후부터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등 정보를 통해서 휴직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기업은 원격 감독합니다. 휴직에 대비한 대체 인력은 올해 1,200여 명에서 내년엔 10,000명까지 늘릴 계획. 육아 등 생애 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는 기업엔 지원비를 현행 월 40만 원보다 인상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 의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취업을 돕기 위해선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지역별 센터에서 디자인과 관광, 한복제조 등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성 선호 분야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해 줍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 최대 2만 4천여 명의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취업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실제 일자리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은 200만 원 넘는 월급에 칼퇴근을 원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기대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윤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마다 취업 시즌이 돌아오면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붙어도 대기업에 가려고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벌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월 평균 임금의 하한선은 212만 7천 원,
4년 전보다 34만 원 오른 수치지만 청년들에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말 그대로 최소 요건으로 통합니다. 임금 외에 주 5일 근무에 칼퇴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취업 요건으로 꼽힙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에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은 4년 전 41%에서 61%까지 껑충 뛰었고 근무 시간 준수가 중요하다는 응답자도 61%에서 71%로 높아졌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의 자리는 제한돼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숨통이 트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해 대기업 등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절반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1,100여 곳 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53%인 605곳에 불과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1년에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학교, 놀이공간에서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3년 자료를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2만 4천여 건 중 68.1%는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놀이시설, 스포츠 레저시설이 10.6%, 교육시설이 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현대중공업의 임원 25%가 옷을 벗게 됐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과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조선 관련 계열사 임원의 약 25%를 감축하는 상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60여 명의 임원이 옷을 벗은 겁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회사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인사는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상경 시위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희망퇴직 등의 형식으로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을 대상으로 최대 3,000명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임원 감축을 함에 따라 지난해 30%가량 임원을 줄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추가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력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선업계 빅3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400여 명의 대졸 신입을 공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단의 지원 결정을 기다리는 한진해운이 본격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340억 원 규모의 H라인 해운 잔여 지분 5%를 처분하고 다음 달 19일 사채권자 회의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입금 상환 유예와 함께 회사 생존에 절대적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은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3개월의 시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이달 말 해외 선주들에게 용선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대량 실직 우려로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거부하면 협력업체로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업자는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6개월 연장해 지원받을 수 있고 재직자는 재취업 훈련비 지원이나 생계비 융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1년간 지정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를 맞은 조선업계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노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한 돈을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있는 노사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고용 사정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조선업체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채권단 지원을 받으면서 노조가 고심 끝에 자구안을 수용한 만큼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사측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해 조선업 구조조정이 노사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가운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제히 신규 인력을 충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다음 달 말까지 400여 명의 대졸 신입을 공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채는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실내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가 서울 도심에 들어섰습니다. 실내에서 텃밭처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빌트인 수경 재배기 덕분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의 한 카페, 상추, 치커리 등 각종 쌈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채소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요리사는 즉석에서 수확해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내놓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아 저기 있네? 라는 그걸 보면서 먹게 되니까. 이 카페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충분히 적실 수 있다는 것, 상당히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채소를 키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빌트인 수경 재배기 덕분인데 경기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겁니다. LED 전등을 설치해 실내에 부족한 빛을 보충하고 온도와 습도, 양분을 공급해 손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LED 조명이 어우러져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연적인 가습 효과와 식물을 키운 물에서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내가 직접 키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빌트인 수경 재배기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텃밭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한 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 공휴일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67.2%에서 긴급 보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긴급 보육 시행 사실을 알리고 지도 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병원 진찰료를 30에서 50% 더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다음 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공휴일 가산비를 받지 않고 평일 본인 부담 진료비만 받더라도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고 제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듣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CD 사는 분들은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죠. 또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이제 옛날 방식처럼 돼버렸는데요.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소유하지 않고 듣고 싶을 때만 찾아서 듣고 끝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유의 개념이 작아지면서 등장한 게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오늘 핫 키워드에서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공유 경제 요즘 참 주목받고 있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이 발표되면 음반 가게 달려가서 CD도 사고 또 CD를 많이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간이 협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이 되기도 해서 이제는 음원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유의 개념과 공유 경제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점은 공유 경제의 정확한 개념을 알면 그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공유 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 쓰는 이른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눠 쓴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동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저렴한 값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인 셈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는 대량 생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낭비도 또 심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공유 경제가 효율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음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 경제 범위에 속하는 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집이나 자동차, 책이나 옷 등의 물품을 들 수 있고요. 또 비어있는 공간이나 시간, 서비스와 지식, 재능과 경험 등 이 다양한 자원들을 다른 사용자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편익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에는 외국에 여행을 가면 호텔 같은 일반 숙박업소가 아니라 현지인의 집을 빌려서 며칠 동안 체류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공유 경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입니다. 빈집이나 남는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에어비앤비는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6,8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가치도 255억 달러, 그러니까 약 28조 8,520억 원까지 올라서서 전 세계 체인을 두고 있는 힐튼 호텔의 턱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몸값이 거품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공유 개념을 앞세운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 경제 개념이 처음 생긴 게 2008년인데요. 8년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죠.
택시처럼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해서 이동하는 서비스 우버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시작된 차량 대여 서비스 벌써 100만 명의 회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등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부산시 역시 공유경제 모델을 이용한 도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유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경제 방식은 비용 절감도 불러오고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을수록 기대되는 효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해진 자원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소비 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차량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요.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양도 감소하게 되니까 대기 오염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유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점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직 시장이 완벽한 게 아니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문제점과 해결할 점이 존재하는데요. 공유 자원에 대한 책임감 부재로 사고 발생이 빈번한 점을 가장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아니다 보니까 낭비하거나 과잉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잘못하면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서비스 자체는 택시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버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결국 무면허 택시 영업이 돼서 사실상 탈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부는 우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또는 과잉 사용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자칫하면 불법이나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유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그에 맞는 인프라와 도구들도 갖춰줘야 하는데요. 일단 공유 경제의 취지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부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유 경제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형성될 개인 간의 거래의 미래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믿음과 신뢰겠죠. 공유경제 시장 확보는 상당수가 온라인, SNS를 통해 이뤄지거든요. 때문에 좋은 평판을 통한 믿음은 거래하는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과 양립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완고한 규제가 이 공유 경제의 성장을 조금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신뢰 구축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여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믿음이 이 공유 경제가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공유 경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